저 둔덕을 두고 과연 규정을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국토부도 한 발 물러섰어요. 공항도 국토부도 어겼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의 백순주 교수님, 유한대 경찰소방행정학부의 염건우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국토부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국토부는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초기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일단 과거 국토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무안공항의 경우 방위각 시설이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된 어떤 이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과거에 여러 공항들을 보면은 그 형태들이 다소 약간씩 다 상이합니다. 안에 재질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공항을 처음에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아마 감안을 해서 아마 최적의 방법을 찾았던 그런 어떤 그 시공 방식이 아닌가. 안전구역 바뀌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초기 설명이었는데 전문가들은 저게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규정 위반이라는 거죠. 자, 2020년 국토부 고시를 보면 공항 비행장 시설 및 이 착륙장 설치 기준 중에 정밀 접근 활주로라면 로컬라이저 설치 지점까지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기가 안전구역 안에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이번 사고에서도 봤듯이 활주로와 인접해 있는 곳에 이른바 착륙 유도 안테나 로컬라이저 설치되려면 거기는 안전구역이기 때문에 이른바 항공기의 진로를 방해하면 안 되는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설치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외국의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저곳에 저 콘크리트 둔덕을 설치한 것은 범죄 행위다라는 비판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 교수님, 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저것만 없었더라도 참사는 없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과연 이제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피해가 마치 똑같았다고 하더라도 근데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요. 근데 그 사고 영상에서 지금 끔찍한 영상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보셨잖아요. 근데 그 위치에 제도적인 걸 떠나서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안타까움에 왜 저기 있어야 했냐고 물어봤어도 사실은 초기 답변 이런 대응에서는 매우 스탠스가 부적절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저도 항공정책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항공정책실장을 비롯한 브리핑을 하시는데 그냥 저 정도도 할 수 있는 방어적인 대답, 아마도 잘 규정을 지켰을 것입니다라고 브리핑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제도를 찾아보겠다. 또 제도를 찾은 것도 아니고 그걸 또 기자분들, 언론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으니까 기자분들이 움직이신 거죠. 이렇게 찾아냈다는 과정이 저는 과정 자체도 부적절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히로시마 공항의 아시아나 부시착 사례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네. 그때는 다행히도 저 로컬라이저 밑에가 콘크리트가 아니라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돼 있어서 항공기가 이른바 화재 폭발 없이 멈춰섰던 사례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도 저 무안공항에 저 로컬라이저 밑에가 콘크리트가 아니라 그 히로시마 공항에 설치됐던 그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이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으리라 보십니까? 분명히 그 순간에 큰 피해를 일으켰던 동체 파손, 완전히 폭발성으로 보이는 동체 파손과 이어지는 폭발성 연소가 해당 지점에서 없었겠죠. 네, 그거는 분명하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국민들의 아쉬움이 더욱더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근데 저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m, 30m, 200m 이런 부분이 부딪혀서 동체가 달려가는 속도가 지금 정량적으로 되진 않았지만은 최소 200km, 시속 200km 이상은 됐단 말입니다. 빨랐군요. 네, 300km 이상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부딪혔기 때문에 수백 미터가 더 나가고 지금 과주한 거리만큼 나갔어도 서지 못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 직선상에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아까 고시라고 하잖아요. 고시는 이게 법 중에서 법규라고 하는 것 중에서 행정규칙으로도 돼 있는데 그 의도 자체가 법으로 정해진 내용을 일반인에게
강제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규정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콘크리트나 이런 언급은 없어요. 그 당연히 안전거리 밖으로 피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근데 직선의 활주거리가 당연히 로컬라이저가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설비니까 그 밑에 세부 지침에서도 언급을 하거든요. 당연히 첫 번째 장애물, 종단의 장애물이 그거니까 그걸 밖으로 밀어내라고 언급하는데 그 위치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국토부의 규정상도 어겨진 조치로 저곳에 둔덕이 설치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공항공사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무안공항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대목인데요. 한국공항공사가 2020년 3월 무안공항 설계 용역 입찰 공고 내용 중 로컬라이저는 부서지기 쉽게 설치해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다라는 건데 무안공항 측이 따르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염 교수님, 네. 지금 이 보면 분명히 한국공항공사에선 저거 부서지기 쉽게 설치해라라고, 야 이거 뭐 2020년에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안 따른 겁니까? 2020년에 이미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권고사항이었고 이게 시정을 조치하라라는 강제 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권고 조치에서 분명히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사고 발생 이후에 국토부에서 보여주는 행보는 굉장히 지금 여러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거의 모든 이런 사고 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또는 단정적인 발언들이 이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 기체 결함 같은 경우에 지금 엔진 고장과 이 유압 장치 고장이 랜딩 기어가 내려오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아예 거의 단언적으로 얘기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지금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랜딩 기어와 엔진 고장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바꿔 선회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구조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도 특히나 이 둔덕이 지금 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둔덕에 대해서도 지금 국토부 기준 안에 분명히 들어와 있다라고 처음부터 이것도 또 단언을 했었던 부분인데 뭐 어제 브리핑이라든지 여러 지금 그 발언들에서 국토부 입장이 또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또는 여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뭐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지 않고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뭐 고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또 한국항공공사 2020년 지적사항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이 둔덕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던 부분이에요. 네. 아까 앵커께서도 2015년 히로시마에서도 거기는 둔덕이 그러니까 그냥 철골로만 딱 철제 레이더만 설치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국토부 규정에서도 그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항공기가 충돌했을 땐 항공기가 우선권을 갖고 있고요. 지상 충돌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구조물이 방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고 나가서 이 구조물이 부서질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단단한 콘크리트 위에 흙을 덮어놨으니 사실 조종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이게 안에 단단한 지금 콘크리트가 있을까? 라고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 안에 콘크리트가 있으니까 그걸 회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결국 또 여러 가지 뭐 조류 퇴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처음에 뭐 여기 2명 근무했다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1명 근무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국토부가 계속 지금 이런 발언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반인들이 봤을 때 사실 항공 뭐 규정 그다음에 항공기의 어떤 기체 상태 이런 거 사실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고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명확한 어떤 그런 사고 원인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주시고 좀 밝혀주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없다라고 시작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 사고 조사의 원인이 나중에 밝혀진다라도 하더라도 과연 국토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자, 교수님들 의견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무안공항 측에서 2020년 한국공항공사가 주문했던 그 주문대로만 무안공항이 따랐더라도 어쩌면 이처럼 많은 인명 피해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이제 교수님 언급 주신 내용 중에 비상 상황에서 승객을 구하기 위해 동체 탁륙을 선택했던 이 순직한 기장도 그 흙더미 안에 콘크리트가 있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라는 언급해 주셨는데 그 대목이 참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사고기 조종사가 눈앞에 보여잖아요. 둔덕이 보였고 모래로 덮인 둔덕. 어쩌면 그 둔덕을 무사히 뚫고 나가면서 기체가 멈춰 서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기장은 간절히 바라고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요. 흙벽 내부가 콘크리트인 줄 알았다면 조종사가 그렇게 충돌할 리가 없다. 베테랑 기장이 이 양쪽 엔진 모두에 다 이상인 비상 상황, 그러니까 항공기 자체가 말을 듣지 않는 비상 상황에서 굉장히 긴박한 판단을 했고 비상 상황에서도 비교적 동체 착륙을 잘 했다라는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대목인데 백 교수님, 아마 동체 착륙을 시도하면서 조종관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기장 눈에 저 흙더미가 보였을 거예요. 충돌하는 그 순간까지도 흙더미가 보였을 거고, 추측컨대 그 기장은 이 항공기가 흙더미를 무사히 뚫고 나가서 무사히 멈추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히 바라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애초에 저도 활주로 이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수평적인 이탈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의 착륙인 줄 알았는데 정확히 활주로의 중심을 유지하면서 직선으로 가는 모습을 영상으로까지 제보가 있어서 전 국민이 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것을 시공할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흙더미라고 하잖아요. 흙더미를 왜 세웠을까요? 어떤 부분에서는 저 로컬라이저가 주파수를 가지고 완전히 활주로의 중심으로 항공기가 계기 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한 부분인데 그게 기본적으로 활주로의 중심이니까 그 과주 오버런 했을 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경로니까 당연히 낮은 턱으로 지중해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 게 상례거든요. 그러니까 지중이라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올린 거죠.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으니까 흙더미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지중해 구조물이 있어야 하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을 내리고 로컬라이저를 다른 부서지기 쉬운 그런 재질로 올린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저거는 짧게 하고 콘크리트를 높게 맞춰서 땅을 끌어올렸다. 땅을 끌어올리는 상황인데 이게 눈 가리고 아왕입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콘크리트가 아예 있었으면 피했겠죠. 콘크리트라는 걸 예. 원격에서 봤으면. 근데 흙으로 덮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비행기 기장이 직진 상황에서 지금 최선의 그 제동거리를 짧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술을 머리를 들어서 그 기종의 특성이 그 737기가 엔진이 그 양쪽에 제트 엔진이 예. 날개 밑에 있는 바람에 동체 전체를 바닥에 댈 수 없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뒷꼬리 날개를 밑으로 바싹 내려서 저항을 최대한 낮추면서 중심을 유지하면서 달려가는데 기장이 그런 판단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해당 기장의 그 숙련 높은 조종사분들의 전언 들었는데 네. 그 상황에서는 수평 유지는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정지하려고 마찰력을 높여야 하니까 뒷꼬리를 내려 누른 거죠. 그러면서 중심을 유지했는데 그 정면에 흙더미에 덮인 콘크리트가 있었다는 부분, 네, 그 부분이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는데요. 사고를 처음에 시작하게 만든 원인은 아니지만 분명히 저 지점에서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새떼가 많이 출몰하는 조류 도래지 근처에 무안공항이 위치했었던 것부터 저 둔덕이 있었던 것까지 공항이 왜 이리 부실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또 다른 아쉬움은요. 1차 땐 착륙 시도 땐 랜딩 기어가 작동했었다라는 목격담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목인데요. 사진을 보더라도 1차 착륙 시도 땐 랜딩 기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데 착륙하려던 차에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었고 양쪽 엔진 모두의 먹통 및 모든 유압 기관의 오작동으로 2차 착륙 시에는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다. 이게 제가 몰라서 드리는 네. 질문인데 이게 1차 착륙 시도 때까지만 하더라도 랜딩 기어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었다면 이 버드 스트라이크로 엔진 이상이 생겼더라도 그대로 만약에 좀 착륙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데 네. 기계적으로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게 매뉴얼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교수님. 네. 일단은 그 채널A랑 동아일보도 보도를 하셨던 내용인데 지금 1차 착륙 시도할 때 앞바퀴, 그러니까 랜딩 기어가 앞에 하나 뒤에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착륙 바퀴가 앞에는 내려온 모습이 보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뒤에는 사실 그림자가 져가지고 내려왔는지는 불분명해요. 네. 그러면 일단 랜딩 기어가 작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2차 시도 때는 결국 그 동체 착륙을 하는 그 과정상에서는 분명히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을 보면 메이데이를 3번 외치고요. 그다음에 이유를 말합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를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고 어라운드, 복행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은 그러면 이 조류 충돌에 의해서 지금 셧다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 부분도 또 국토부에서 엔진 고장 났을 때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온 경우는 없다라고 단언을 했는데 다시 또 입장 선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이 고장 났을 때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수동으로 내릴 수 있다. 랜딩 기어를 30초면 내려온다. 중력으로 내려온다 얘기를 했는데 이 기종을 몰았던 기장님들의 얘기로는 조종사가 이탈을 해서 장치를 다시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지금 교수님 말씀 중에 네.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주항공 참사 사망자 179명의 신원이 모두 다 확인이 됐다라는 속보입니다. 많은 유가족들이 애타게 가족들의 신원 확인을 기다렸는데 179명의 모두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